안녕하세요. 요즘 금값, 정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이거 혹시 거품은 아닐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헤쳐 볼 주제, 바로 이 뜨거운 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걸 넘어서는 꽤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라면요? 네,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라던가 달러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의문들, 또 지정학적 긴장 구조, 거기다 공급 문제까지.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 요인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다 하는 이 강세론, 그리고 아니다, 거품 꺼질 수 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신중론, 이 양측의 아주 날카로운 주장과 근거들을 비교해보면서요. 당신께서 좀 균형 잡힌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정보들, 이걸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정말 금 시장을 둘러싼 큰 그림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자료들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현재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자료 보니까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3,800달러를 넘어섰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상승률이 40%가 넘고 심지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파르다, 이런 평가까지 있네요. 은 가격도 14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고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정말 여러 요인이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요? 네, 첫째는 거시경제,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역시 그게 첫 번째군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감, 또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거요. 이런 변수들이 불안감을 키우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린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움직임, 이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섰고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달러나 채권 같은 자산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금은 원래 이자가 없다는 게 약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환경에서는 그 약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는 거죠. 아하,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요? 네, 명목금리를 내려도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실질금리는 0이나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리 빼기 물가 상승률이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자가 없는 금의 단점이 오히려 실질 가치를 보존해주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자가 없는 단점이 상쇄되고 오히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커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것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네, 당연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고 또 중동 지역 긴장도 계속 고조되고 있고요. 이런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자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신뢰 문제와 중앙은행들의 움직임, 이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단 미국의 국가 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서고 연간 재정 적자도 2조 달러에 육박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달러 가치가 괜찮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바로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달러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그 대신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량이 260톤에 달하는데 이게 2019년에 비하면 거의 2배 수준이에요. 두 배나요? 네, 특히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9개월 연속 금을 매입해서 공식 보유량이 2,300톤을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고요. 심지어 비공식 보유량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런 추측까지 나옵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네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금이 유로화를 제치고 전 세계 중앙은행 준비자산 순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와, 유로화보다 위라니 대단하네요. 그럼 네 번째 요인은 공급 제약이라고 하셨죠. 수요는 알겠는데 공급 쪽은 어떻습니까? 네, 금은 이 채굴 기술 발전이 좀 정체되면서 지난 5년간 연간 금 생산량이 약 3천 톤 수준에서 크게 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다. 네. 게다가 금은 뭐 아시다시피 매장량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현재 채굴 가능한 금 매장량이 한 5만 9천 톤 정도로 추정되는데 지금 채굴 속도대로라면 약 20년 뒤에는 고갈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20년 뒤 고갈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수요는 늘어날 요인이 많은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시경제, 지정학적 불안, 중앙은행 매수, 공급 제약 이 네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금값이 치솟고 있다는 건데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정말 크게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더 간다는 쪽과 아니다, 이제 위험하다는 쪽, 양쪽 주장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강세론자들, 그러니까 더 오를 거라고 보는 쪽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나요? 자료들을 보면 뭐 온스당 4,000달러, 5,000달러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15,000달러, 심지어 3만 달러까지 간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측도 보이던데요. 네, 강세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 상승 요인들이요.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입, 미국의 막대한 부채 문제, 지정학적 불안정성, 또 제한된 공급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쉽게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투자 자산 시장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아직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기도 합니다.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아직 더 담을 공간이 있다. 그렇죠. 특히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는데 미국이 이 막대한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금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 가치 재평가요? 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금값이 온스당 15,000달러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금 상승 사이클이 보통 9년에서 길게는 13년 정도 지속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아직 중반부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이 남았다. 네. 존 페넷 같은 전문가는 현재 랠리가 이제 겨우 3회 초다. 이러면서 이건 세대적인 투자 기회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세대적인 기회라 상당히 강한 표현이네요. 실버에 대한 전망도 좀 흥미롭던데요. 어떤 자료 보니까 금보다 은이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은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나옵니다. 소위 금은 비율, GSR, 골드 실버 레이시오 분석인데요. 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은은 귀금속 수요 외에도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산업용 수로가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 잠재력만 놓고 보면 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업용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거군요. 네. 기술적 분석가들은 또 수십 년에 걸친 아주 거대한 컵앤핸들 패턴이 완성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실물 은 재고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리스 비용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공급 부족이나 숏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수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죠. 이런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금광기업 주식은 어떻습니까? GDX나 GDXJ 같은 ETF로 투자할 수 있는 거요? 네. 금광주 역시 금값 상승세에 비하면 아직 덜 올랐다. 그래서 상승 잠재력이 크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존 페넷 같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강조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세론자들의 주장은 잘 들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거 너무 올랐다, 이제 조심해야 한다, 심지어 버블이 터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존 하더웨이나 마이크 멜로니 같은 분석가들, 또 일부 연구기관이나 국내 교수님들 경고도 보이는데요. 이쪽의 근거는 뭔가요? 네, 신중론자나 버블 붕괴론자들이 지적하는 위험 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본질적 한계라면 역시 이자나 배당이 없다는 점. 그렇죠. 보유하는 동안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또 주식처럼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지난 30년간 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7.6% 정도인데 이게 미국 S&P 500 지수 약 8.5%나 나스닥 지수 약 13.2%보다는 낮았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아, 장기 수익률 면에서는 주식에 밀렸다. 네.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정말 큰 위기가 닥치면 다른 자산과 함께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아,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요? 그때 금값도 꽤 떨어졌었죠. 바로 그겁니다. 2008년처럼 현금 자체가 귀해지는 극심한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요. 투자자들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금마저 내다 팔면서 마이너스 27%까지 폭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27%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또 과거 다른 경기 침체기, 예를 들어 80년대 후반이나 아시아 외환 위기 때, IT 버블 붕괴 때, 이때 오히려 국제 금값은 하락했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 국내 금값은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그게 함정인데요. 당시에 국내 금값이 올랐던 건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생긴 환율 효과였지 금 자체의 매력이 올라서가 아니었다는 분석입니다. 아, 국제 금값은 내렸는데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국내 가격만 오른 거군요. 착시 현상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다른 불안 요인으로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미국의 개입이라면?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금값 급등을 미국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미국 정부가 달러 가치를 방어하려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한다거나 선물 시장에서 공매도 압력을 가한다거나 정부가 보유한 금을 팔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거나 심지어 아주 과거에는 개인의 금 보유를 아예 금지했던 적도 있습니다. 개인 금 보유 금지요. 그런 적도 있었군요. 네, 그래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처럼 좀 예측 불가능한 정부가 들어설 경우 비슷한 조치가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기술적 분석상으로 과열 신호가 있다는 지적이나 더 넓게 봐서 자산시장 전반의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시장의 탐욕 지수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탐욕지수? 네. 또 김대호 박사 같은 전문가는 현재 AI 관련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평균 30배 수준인데 이게 닷컴 버블 때 평균 25배보다도 높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합니다. AI 거품도 심상치 않다. 그렇죠. 마이크 멜로니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모든 것의 거품, everything 버블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고요. 밀라노 비코카 대학 연구처럼 투기적인 수요나 과도한 유동성이 가격을 비이성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고요. 심지어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먼조차 AI 거품을 경고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거리입니다. 제 GPT 만든 장본인조차 경고를 했다. 네, 여기에 또 종이금이라고 하죠. 실물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거래되는 파생상품 시장의 잠재적 위험성도 지적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최대 100배까지 크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왜 100배요? 실물보다 파생상품 시장이 100배나 크다고요? 네, 그 정도로 추산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교수님처럼 한국의 현재 상황, 그러니까 성장률은 둔화되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부동산의 자산은 쏠려 있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런 상황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직전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고요. 아, 정말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있네요. 1980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 20년 동안 금값이 70%나 폭락했던 과거 경험도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침체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투 잡는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또 금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어떤 맹목적인 믿음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금값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중단하거나 오히려 매도로 돌아선다든지 미국 경제나 달러가 예상외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기축통화가 부상한다든지 혹은 정말 심각한 글로벌 경제에 공황이 발생하거나 미국이 아주 강력한 금값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양쪽 다 일리가 있어서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주목해야 할 지표 같은 게 있다면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과 속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실질금리의 변화입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금에는 아무래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질금리 추이를 잘 봐야겠군요. 네,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 미국의 통화량 M2, 취, 국가 부채나 국채의 발행 규모, 금 생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미중 관계 동향이나 달러 인덱스 같은 거시 지표들을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다른 것도 봐야겠죠? 아, 그렇죠. 특히 당신과 같은 국내 투자자시라면 원달러 환율 변동, 그리고 국내 금 시장의 특징인 김치 프리미엄 수준도 반드시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김치 프리미엄. 이것도 중요하죠. 그럼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절할까요? 이것도 의견이 좀 분분하던데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체 자산의 한 10% 이내, 좀 더 보수적으로는 보험적인 성격으로 5% 내외를 권장하는 편입니다. 50% 정도? 네, 금은 변동성이 크고 또 이자나 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력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어떤 보완제 역할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조언이죠. 그런데 아까 존 페넥 같은 전문가는 뭐 13에서 12까지 늘려야 한다고 했다면서요. 아, 네. 그런 파격적인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현재 상황을 정말 세대적인 기회라고 보는 아주 공격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에게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투자 방법도 좀 살펴보죠. 실물 금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KRX 금시장, 금 ETF, 골드뱅킹, 요즘엔 뭐 디지털 금도 있고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각각의 핵심적인 장단점만 빠르게 좀 짚어주시죠. 너무 자세히 들어가면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네,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물 금, 골드바 같은 거요. 장점은 역시 내 손 안에 실물이라는 안정감,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국내 기준입니다. 단점은 살 때 부가가치세 10%에다가 수수료 약 5% 이상까지 붙어서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요. 또 보관이나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는 게 좀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부가세 10%가 크긴 크네요. 그렇죠. 다음은 KRX 금시장.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건데요. 이건 주식처럼 HTS나 MTS로 아주 편리하게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0.3% 내외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매매 차익이 비과세되고 실물로 인출하지 않으면 부가세도 면제돼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오, 장점이 많네요. 단점은요? 단점이라면 주식시장처럼 거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치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 시세랑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은 금 ETF는 어떻습니까? 금 ETF는 주식처럼 아주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 투자도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일반 주식 계좌에서 거래하면 매매 차익에 배당 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붙는군요. 네, 그래서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ETF도 종류가 나뉘는데요. KRX 금 시세를 따르는 ETF, 예를 들면 AC KRX 금현물이나 타이거 KRX 금현물이 있는데 타이거 쪽 운용 보수가 연 0.15%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런 ETF는 김치 프리미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국제금 시세에 따르는 ETF도 있죠. 네, GRD나 IAU 같은 국제금 시세 추종 ETF도 있습니다. 이건 김치 프리미엄은 없지만 환율 변동에 노출되고 또 해외 주식으로 분류돼서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아, 세금 구조가 다르군요. 네, 그 외에 골드뱅킹, 금통장이라고 하죠. 이건 소액으로 꾸준히 모으기는 좋은데 매매 차익에 15.4% 세금이 붙고 은행 수수료도 내야 하고요. 디지털 금은 앱으로 24시간 소액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지만 아직 신생 플랫폼들이 많아서 안정성이나 신뢰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투자 방법별로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역시 단기 급등세를 보고 뒤늦게 따라가는 추격 매수는 아주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을 때는 국내 금 투자, 예를 들어 KRX 금시장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금시세가 오르지 않더라도 이 프리미엄만 빠져도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아, 프리미엄 리스크가 있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금 투자는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과 분산 투자, 이게 핵심이겠네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서요. 최근 금 시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플레이어죠.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중국이 단순히 금을 많이 사는 걸 넘어서 뭔가 세계의 금고가 되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아, 네. 그 부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금 소비국이자 생산국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 금 시장의 판도 자체를 바꾸려는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판도를 바꾸려는 움직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대표적인 예가 상하이 금거래소 SG를 키우는 건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처럼 미국과 좀 거리를 두는 중앙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런던이나 뉴욕 대신 상하이에서 금을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매입한 금도 서방 국가들의 금고가 아니라 상하이나 홍콩처럼 자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거래소와 보관 장소를 모두 중국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한다. 그렇죠. 세계의 금은 이제 우리 상하이로 모여라. 뭐 이런 전략인 셈이죠. 그런 움직임의 배경에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융 제재 능력, 특히 러시아 자산 동결 사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달러 시스템에 대한 보전이군요. 네, 동시에 위헌화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중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 질서를 구축하려는 그런 아주 큰 그림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공식적으로만 200~300톤이 넘는다고 알려진 그 막대한 금 보유량이 이런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자신감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 과연 중국의 이런 구상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공한다면 금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글쎄요, 만약에 상하이가 정말 런던이나 뉴욕과 대등한 수준의 글로벌 금 허브로 부상한다면 국제 금 가격 결정 방식이나 시장의 무게중심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위원화의 역할은 커지겠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입니다. 서방 세계가 수백 년간 쌓아온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라던가 법치주의에 기반한 재산권 보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중국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위안화가 아직 완전히 자유롭게 교환되는 통화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한 한계고요. 결국 표면적으로는 금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달러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과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중국 간에 보이지 않는 금전쟁, 골드워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 시장을 이제 단순한 상품 시장으로만 볼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전선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두 강대국의 힘겨루기가 앞으로 금값의 향방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네. 오늘 금값 급등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강세론과 신중론의 팽팽한 논쟁, 또 현실적인 투자 전략, 그리고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까지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금이라는 이 하나의 자산을 통해서 현재 세계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각국 통화 정책의 고민, 지정학적 긴장, 심지어 강대국 간의 패권 다툼까지 정말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다는 점이 새삼 흥미롭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금은 참 그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과 동시에 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이라는 위험을 함께 가진 아주 복잡하고 다층적인 자산입니다. 특히 미중 간의 이 전력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얽히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발표될 미 연준의 정책 결정이라던가 미국이 그 막대한 부채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중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런 하나하나가 시장에 계속해서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드린 내용이 금에 대한 당신의 시야를 좀 넓히고 스스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중에 이런 흥미로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앞다투어 달러 대신 금을 사들이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유독 한국 시장에만 존재하는 KRX 금시장이라던가 김치 프리미엄 같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이런 국내적인 요인들이 앞으로 당신의 금 투자 결정에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국제금 시세의 큰 흐름과는 또 다른 이 한국 시장만의 독특한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혹은 대비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